오늘은 개를 죽이면 너도 죽는 개 같은 일본의 악습을 만든 쇼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바로 들어가죠. 일본은 약 100년간 각 지역의 세력이 다투는 전국시대를 거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603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하고 막부를 수립해 혼란 끝에 에도 막부 혹은 도쿠가와 막부라고 불리는 일본의 마지막 막부정이 시작됩니다. 봉건제를 표방한 중앙권력 시스템으로 1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시작으로 2대 도쿠가와 히데타다, 3대 도쿠가와 이에미츠가 쇼군으로 집권했고 그의 아들 이에츠나가 4대 쇼군이 됩니다. 3대 쇼군이었던 이에미츠까지는 100년에 걸친 전국 난세를 정리하고 강력한 통치권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이묘들의 특별 대우를 폐지하고 군사 지휘권을 이용해서 무력으로 지배했지만 4대 쇼군 이에츠나 시대에는 문치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력 통제랑 문치주의랑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평화로운 시대에 막번 체제가 정비가 되어서 이제 위험도 없어진 타이밍에 무단 정치만으로 통치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초기에 행한 개혁이나 감봉 등에 의해서 주군을 잃은 무사와 낭인이 많이 발생해 심각한 사회 불안을 초래한 데다 상업의 발달로 무사의 경제적 빈곤과 농민의 반항으로 막부는 무단주의적 정치에서 법률,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막부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치세를 펼치던 이에츠나는 1680년 병이 악화되었는데 이 이에츠나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그의 형 스나시게도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츠나요시 혹은 쓰나요시가 차기 쇼군 후보로 올랐어요. 츠나요시는 이에미츠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츠나요시의 모친이 이에미츠의 시녀였다가 눈에 들어서 측실이 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밀어줄 외가가 없었던 츠나요시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 유학 등의 학문을 공부하며 지내다가 아버지가 사망하자 영지를 받아서 다이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680년 형 이에츠나가 사망하니까 쇼군 자리를 놓고 이제 분쟁이 생긴 거예요. 측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쿠가와 쇼군의 핏줄인 츠나요시를 지지하는 마사토시 세력이랑 한가 쪽 인물을 지지하는 다다키요 세력이 충돌했는데 결국은 도쿠가와 가문을 지지하는 세력이 승리해서 츠나요시는 1680년 35살의 나이에 5대 쇼군이 됩니다. 4대쯤 되면 슬슬 조져질 때인데 그래도 3대 4대가 되게 무난하게 통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까지 들었냐면 그냥 뭔가 제안 같은 거 있잖아요. 쇼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제안이 들어오면 그냥 그리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하세요님 약간 이렇게 불릴 정도로 무난하게 무단 통치랑 문치주의가 섞여서 잘 통치를 하던 시기였어요. 자, 그래서 한가 쪽 인물을 지지하던 다다키요는 병, 요양을 이유로 다이로라는 최고위직에서 해임시키고 자신을 지지했던 마사토시를 다이로에 올리고 그 세력들을 막부의 가신으로 올리면서 상황을 싹 정리합니다. 이제 쇼군이 된 츠나요시는 이 유학을 숭상했었기 때문에 유시마 성당이라는 유교 학교를 세워서 고위 관료 자제들이 유학을 배울 수 있게 했고 유학자를 불러서 강의를 하게 해서 경청하거나 혹은 자신이 직접 유학 경전을 강의하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 외에도 각종 의례를 정비하거나 사회 기풍을 정화하고자 사치, 매춘 등 사회 악적인 요소들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고 전국의 조사관을 파견해서 부정부패한 관리와 행실에 좋지 않은 신하를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이 츠나요시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강해지는 거야. 점점 선을 넘는 거지. 그래서 불교랑 신토 신자들에게까지 유학을 선전해서 적개심을 불러일으켰고 주변 가신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영지를 주었다가 다이묘로 만들어 놓고 갑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걸 뺏어요. 혹은 영지를 뺏어서 이 가문이 다 망했는데 갑자기 이 건의사항을 얘기를 하니까 다시 그냥 가문을 세울 수 있게 허락하는 등 이 기준이 불분명해서 주위 사람들의 불만을 사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문치주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고 쇼군의 권위가 강력해졌으며 경제도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세 전기에는 유학을 바탕으로 한 사회 정화 차원의 정책을 많이 펼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후기에 갈수록 점점 추진력이 떨어지면서 침체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니 뭐 어떻게 보면 레임덕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 후기부터 점점 실정이 두드러지기 시작하는데 뭐
갑자기 천황의 묘 66개를 보수하겠다 이래가지고 돈을 펑펑 쓰거나 불교 사찰을 수리하거나 자신의 어머니가 신뢰한 승려들을 위해서 사원을 건립하거나 제도와 의례를 정비하는데 엄청난 지출을 하면서 막부의 재정은 어려워져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이 금은 화폐의 순도를 낮게 만들어서 다시 주조해서 요 차입금으로 재정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지만 그 결과 막부는 많은 이익을 얻긴 했지만 그 때문에 경제가 혼란해지고 물가가 급등해서 일반 무사와 서민의 생활이 위협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생을 어렵게 만든 실정은 사실 실정처럼 보이지도 않을 일본사에 남을 엄청난 악법을 만들게 되는데 일명 살생금지법입니다. 이 법을 만들게 된 계기가 조금 독특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츠나요시는 정실 노부코와 측실이 한 명 있었는데 정실과의 사이가 딱히 좋지 않아서 측실과의 사이에서 딸 하나, 아들 하나만을 두고 있었는데 1683년 30 넘어서 얻은 아들이 5살에 요절한 다음부터 아들을 아예 얻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그의 어머니 케이쇼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신뢰하던 승려에게 찾아가서 왜 후계자가 태어나지 않는지 이유를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츠나요시가 전생에 살생을 너무 즐겨서 업보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상속자의 탄생을 바란다면 앞으로 함부로 살생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쇼군은 개띠이시니 개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고 효자였던 츠나요시는 이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1685년 7월에 쇼군이 지나갈 때 개와 고양이가 돌아다녀도 괜찮다. 앞으로는 묶어두지 않아도 된다. 라는 법령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1687년부터 살생금지법을 여러 개 만들어서 24년 동안 60회에 걸쳐 다양한 조항의 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쇼군이 지나가는데 뭐 길에 개랑 고양이가 지나간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잖아요. 아니 뭐 그냥 길거리에 개랑 고양이가 돌아다닐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법을 만들었다고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야? 싶겠지만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인 게 뭐냐면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나마무기 사건이에요. 이 시대가 좀 다르긴 한데 1862년 영국 상인 여행객 일행이 일본 도카이도를 여행하고 있었는데 나마무기라는 마을을 지나가다가 마침 그 길에 사스마 번주의 아버지 일행이 지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라면 사람들은 이 행렬이 지나가는 동안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붙이는 보계자라는 걸 해야 됐고 하물며 외국인이더라도 말에서 내려서 모자 정도는 벗어서 예의를 표했어야 됐는데 이 영국인 일행 4명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행렬의 정면으로 방해하듯이 다가왔고 비키라는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행렬로 직진하다가 의도치 않게 번주 아버지의 가마 근처까지 말을 몰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위하던 사무라이들은 어떻게 느꼈겠어요? 비키라는 말도 안 들었죠? 근데 행렬의 정면으로 다가왔죠? 예의도 표시 안 했죠? 이미 충분히 경고를 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바로 그냥 칼부터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호위하던 사무라이들에 의해서 영국인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분노한 영국과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는 일본 사이에 사스에이 전쟁이 발발한 적도 있어요. 이 일로 일본은 자기 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영국에 크게 쳐맞고 개국으로 입장을 완전히 전환하면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된 사건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일본 역사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낱 지역의 영주인 다이묘의 아버지가 지나가는 행렬에서 도계자를 하지 않았다고 사람이 죽을 정도로 이 지도자의 행렬은 엄청나게 중요한 행사인데 츠나요시는 지금 무려 이 다이묘의 우두머리인 쇼군이 지나가는 행렬에 인간은 도계자를 해야 하지만 개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을 만든 거예요. 거의 지금 꽁꽁 얼어붙은 행찻길로 시바견이 걸어다니는 수준인 거야. 원래는 쇼군이 지나다닐 때는 개나 고양이는 다 묶어놔야 돼요. 왜냐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대고 있으면 앞에서 멍멍이가 먼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지금 개한테 도계자를 한 상황이 되는 거지. 개보다 사람이 못한 수준이 된 거예요. 이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도 개 호적을 작성하고 개를 버리지 말아야 하며 개가 죽었을 경우에는 사망 신고를 하고 좋은 곳에 묻어줘야 했고 혹시라도 개를 죽이거나 먹는 경우에는 엄벌이 처해졌는데 나중에는 아예 키우던 개가 병으로 죽어도 주인이 처벌받아야 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래서 일본에서 개를 먹는 문화가 사라졌다라는 말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가 키우던 개를 버리기 시작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키우던 개가 죽으면 내가 처벌을 받으니까 그냥 아직 호적에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냥 개를 일찍 버려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묶어두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는 개들은 길거리에 점점점 늘어났고 이 들개 무리가 되어서 사람을 공격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하지만 츠나요시는 굴하지 않고 에도 곳곳에 유기견 보호시설을 만들어서 약 10만 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보호소를 만들어서 개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산책을 시키는 관리를 따로 두고 밤에 산책을 할 때는 고래 기름으로 등불도 밝혀줬어요. 사람이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은 이 시기에 지금 이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을 먹이겠다고 당시 일본의 연간 재정의 11%를 썼다고 하니까 당시 사람들이 자포자기의 심정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휴, 야, 우리 쇼군이 개띠라 다행이지. 야, 말띠였으면 어쩔 뻔했냐? 라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퍼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츠나요시의 별명이 개쇼군이 됩니다. 이렇게 너무 심하게 개를 보호하다 보니까 이제 개들의 싸움에는 물을 뿌려서 상처를 입지 않도록 싸움을 말려라 라는 법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 이 법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있는 개들을 떨어뜨리다가 상처를 입혔다 라는 이유로 유배당한 신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생명을 보호한다기보다 그냥 개랑 엮여서 어떻게 처벌을 받을까봐 너무 무서운 거야. 개가 나를 공격해도 내가 개를 걷어차면 내가 처벌을 받으니까. 그리고 개끼리 싸워도 내가 개를 뜯어 말리다가 얘네가 상처가 나면 내가 유배를 가게 생긴 거야. 지금 앞에 개가 이렇게 나한테 걸어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 씨바!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도망을 가는 거야. 일본은 시바견이 토속견이니까 시바. 그러면서 오히려 개들을 더 미워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츠나요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법이 점차 강화됩니다. 이제는 개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말, 소, 닭도 전부 상처 입히거나 죽이지 못하게 했으며 어떤 생물이든 학대하면 처벌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이때 말이나 소한테 짐을 지게 하는 것도 금지해서 사람이 직접 운반을 해야 됐어.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말이나 소에게 짐을 지게 하면 마음이 아파. 내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진짜로 기록이 그렇게 남아있어요. 그 소중한 생명에 인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가축을 잡아먹지 못하게 하는 건 너무나 당연했고 나중에는 학대라면서 낚시도 금지하고 살아있는 어패류를 거래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패류가 살아있는 상태로는 거래하면 학대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선, 조개, 새우 같은 것도 전부 다 먹지 못하게 된 거야. 왜냐하면 얘네들이 살아있을 때 거래를 하면 학대잖아. 그러니까 죽은 상태로 이걸 팔아야 되는데 이 어패류들은 죽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상하죠.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또 닭은 키울 수 있지만 달걀은 먹으면 안 됐고 살생 금지법인 만큼 벌레를 죽여도 살생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 츠나요시의 직속무사 한 명이 뺨에 붙은 모기를 딱 하고 죽였는데 유배를 갔어. 모기도 생명이니까. 그걸 봤어? 라고 생각하죠. 근데 옆에서 이걸 지켜보던 하급무사가 같이 처벌을 받았어. 이유가 뭐예요? 살생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츠나요시 이전에 덴무천왕이 소, 말, 개, 원숭이, 닭의 살생과 식용을 금지해서 이미 일본에서는 육식 금지령이 존재했지만 야생동물은 보호 대상이 아니었고 생명 자체를 소중히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육식을 금지한다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어패류까지 금지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츠나요시는 어패류와 곤충의 생명까지 보호했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때문에 이러한 츠나요시의 극단적인 동물 애호령을 강요하면서 무사와 서민층의 원성을 사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요 츠나요시의 살생 금지령이 현대 일본어에까지 흔적을 남겼다라는 주장도 존재하는데 이 일본에서는 날짐승과 들짐승을 세는 단위가 다르다고 해요. 들짐승은 히키라고 하고 날짐승
날짐승은 와라고 세는데 특이하게도 들짐승 중에서 토끼만 날짐승처럼 와라는 단위로 센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아직 살생금지법이 조류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시절 토끼를 잡아먹은 백성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토끼를 잡아먹으면서 귀를 봐라. 이게 사실 이 부분이 토끼 귀가 아니라 날개다 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토끼가 아니라 새를 잡아먹은 거다 라고 우겨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당시 토끼라는 말이 일본어로 우사기거든요. 근데 이 우사기라는 한자를 파자하면 요거를 쪼개보면 백로랑 가마오지가 섞여서 토끼가 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 토끼는 귀가 날개다 라고 주장해서 토끼는 날짐승을 세는 단위인 와로 센다 라는 썰. 아무튼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던 츠나요시는 천연두에 걸려 1709년에 사망했는데 그는 사망하면서도 유언을 이렇게 남겼어요. 내가 만든 살생금지법을 100년 동안 존속되게 해라 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이 6대 쇼군이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쇼군이 죽고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10일 만에 이 법을 바로 폐기시켜버렸어요. 이 이외에도 츠나요시와 관련된 조금 독특한 기록들이 존재하는데 바로 이 츠나요시의 키가 매우 작아서 추정하기로는 키가 약 124cm 정도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당시에 쇼군이 죽으면 위패를 만드는데 이 위패가 당시 그 사람의 키에 비례해서 위패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위패에 비해서 츠나요시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추정하기로 키가 약 124cm 정도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쇼군 중에 키가 가장 작은 쇼군으로 기록이 남아있고 그리고 겁이 엄청 많았나 봐요. 그래서 천둥을 너무 무서워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츠나요시의 총애를 받던 신하 둘은 천둥이 칠 때면 밤이나 낮이나 심지어 집으로 퇴근을 하다가도 천둥이 친다 그럼 바로 다시 출근을 해서 츠나요시를 달래줬대요. 언제까지? 츠나요시가 괜찮다고 말할 때까지. 이 신하 둘을 굉장히 아껴서 19금도 같이 했대. 뭐 아무튼 그런 말이 있어. 이렇게 개 쇼군으로 불린 츠나요시는 일본에서 악법을 만든 암군으로 유명하기는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의 치세였던 겐로쿠 시기는 일본에서 전에 없던 호황기를 누렸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화폐 주주령으로 인해서 물가의 상승이 일어나긴 했지만 덕분에 실물 경제를 쥐고 있던 상인들이 득세하게 되었고 무사의 월급도 이때부터 상인조합에서 지급하면서 사무라이와 무사의 세력이 약해지고 산업공상의 신분제가 붕괴되면서 상인들이 문화의 주축이 되는 조닌 문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조닌 문화가 발전하게 되면서 우리가 자포니즘이라고 말하는 그 그림들 아니면 가부키 이런 거 있잖아요. 가부키도 요때 이제 상인들이 주축이 돼서 상인들을 주제로 서민들이 대상이 되는 그런 주제의 연극이 이때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민들의 문화, 상인들의 문화가 이때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은 돈이 많은데 신분은 높지 않으니까 요 사이에서 즐길 수 있는 일종의 일본의 르네상스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 아무튼 요때 뭐 다양한 우키요에라든지 가부키 같은 문화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때 조선에도 되게 호의적이었어. 이 조선 통신사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던 간식이 뭐였는지 알아요? 바로 카스테라였어요. 카스테라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계란을 못 쓰니까 이제 카스테라를 못 먹는 거야. 그래서 조선 통신사들이 이때 슬퍼했다더라 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 뭔지 알아요? 개를 너무나 사랑하는 쇼군이 요 시기에 집권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힌트 고양이. 금손이를 그렇게 아끼면서 고양이 덕후라고 불렸던 그분이 집권하던 시기입니다. 지금 조선에서는 고양이판, 일본에서는 개판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사실 이 츠나요시가 극단적인 동물 애호령을 내세운 것도 있기는 하지만 개가 병사하거나 자연사에도 견주를 처벌한다라는 것도 사실 타인의 개를 훔쳐서 죽이거나 잡아먹은 악질적인 경우에만 사형을 내린 거고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는 이 24년 동안
있지만 72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3건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게다가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생명 경시 사상이 너무 당연해진 이 시기에 기본적으로 생명을 존중하자라는 취지로, 그리고 이 사람이 배운 게 뭐야? 유학이야. 그러니까 생명을 소중히 하자, 생명을 존중하자라는 취지로 법을 만든 것이다 라는 평가도 지금은 존재합니다. 사실 동물 애호령 이외에도 뭐 충효에 힘써서 부부, 형제, 친척이 사이좋게 지내고 하인을 소중하게 대해라 라던가 병자와 아이를 버리지 말라 라는 법을 만들고 버려진 사람들은 나라에서 보호하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독특하게 최악의 쇼군이라는 평과 일본의 호황기인 겐로쿠 시기에 집권한 동물 보호의 앞장선 쇼군이라는 평이 동시에 존재하는 도쿠가와 츠나요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생명을 소중히 했던 성군인 것 같나요? 아니면 미친 법을 만든 암군인 것 같나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